안녕하십니까? 우리 생명존중 강의 오늘이 벌써 11주차입니다. 우리 생명존중은 그동안 몇 번의 결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11주차 강의에 해당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주제는 뇌사와 장기이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뇌사, 장기이식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예, 뭐 같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영상부터 한번 보실게요. 심장을 기증받아 아들을 살린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죄송.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이게 영상이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명존중 오늘 강의가 11주차 강의입니다. 생명존중은 그동안 그 수요일이 몇 번 결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11주차에 해당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뇌사, 장기이식 어떤 관련성을 서로 가지고 있을까요? 예, 같이 오늘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 미국에 유학 중이던 한국 학생이 뇌사 판정을 받고 또 장기 기증을 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영상 보실게요.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현지에서 27명에게 장기와 조직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여학생이 있습니다. 당시 18살이었던 고 김유나 양인데 4년 전에 장기를 이식받은 미국인 가족이 한국에 있는 유나 양의 부모를 만나러 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힘들어도 웃음이 안 나도 웃고 사시길 바랍니다. 스마일. Gift of life you have given me, it has changed my life. 유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되고 그 사랑이 영원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유나가 참 대견스러워요. 네,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 중에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 기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갖다가 이제 살렸던 그런 그 내용이 매스컴에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요. 이후에 또 다른 장기 기증의 그런 형태는 아들이 자식이 장기 기증을 받아가지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엄마가 이번에는 안 좋은 상태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다시 장기 기증을 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같이 영상 또 보실게요. 네, 1년 전 심장을 기증받아 아들을 살린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자신이 뇌사 상태에 빠지자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이 어머니는 아들을 살린 뒤 자신도 언젠가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김춘희 씨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가족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그런 김 씨 가족에게 지난해 초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심장 희귀병에 걸린 겁니다.
확실히 하늘이 내려앉는 기분이죠. 그냥 가슴이 철렁하고, 어차피 이식이라는 거는 심장 같은 경우는 누구 하나가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고. 하지만 하늘이 도왔을까요? 아들은 기적적으로 심장을 이식받게 됐고 김 씨의 간절한 희망은 현실이 됐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훗날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도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김 씨는 불의의 사고로 쓰러졌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김 씨. 가족들은 김 씨의 뜻을 받아들여 장기 기증을 결정했고 3명의 소중한 생명이 삶의 희망을 되찾게 됐습니다. 엄마의 장기로 그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거기서 살아가는 거니까 엄마가 다른 3명한테 가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도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엄마의 소원이기도 했으니까. 김 씨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가슴에 숭고한 정신을 아로새기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게 너무 고마워요. 없는 집에 시집을 와서 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애들한테 헌신적으로 당한 건 미안하고 고맙다는 거.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뇌사에 빠진 그런 상태에서 장기 기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뇌사와 장기 기증. 뇌사란 무엇일까요? 뇌사. 뇌사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뇌가 어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손상이 생겨서 장애를 받아 점차 그 기능이 상실되면서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자발 운동 그리고 자발 호흡이 불가능한 이제 그런 상태이면서 보조 장치에 의해서만 맥박이라든가 또는 체온 또 호흡 그리고 혈압의 일시적 유지는 가능하지만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태, 이러한 상태를 갖다 우리가 뇌사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이식 등에 관한 법률로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조금 뒤에 이제 보실 선행 조건 그리고 판정 기준 이것을 모두 만족할 때 그럴 때 이제 뇌사라고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러한 뇌사 판정의 선행 조건은 뭐냐면은 먼저 원인 질환이 분명할 것, 그리고 깊은 혼수 상태로 자발 호흡이 없고, 그리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될 것, 또 치료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 뇌변병이 있을 것, 또 치료 가능한 약물 중독이나 대사성 장애의 가능성이 없어야 될 것, 또 그리고 치료 가능한 내분비성 장애의 가능성이 없어야 되고, 저체온 상태, 저체온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직장의 온도가 섭씨 32도씨 이하를 갖다 이제 말하는데 저체온 상태가 아니어야 될 것, 그리고 쇼크 상태가 아니어야 될 것, 이렇게 7가지의 선행 조건을 갖다 이제 만족했을 때 그때 이제 뇌사 판정을 갖다 이제 내리게 되는데요. 바로 뇌사 판정을 갖다 내리는 또 기준이 또 있어요. 이 기준들은 이렇게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 상태, 자발 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소실되어 있는, 그리고 두 눈의 동공의 확대가 동공의 확대가 돼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 또 뇌관 반사가 완전히 손실된, 또 이 뇌관 반사가 완전히 손실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광반사라든가를 비롯해서 한 7가지 이런 반사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자발 운동이나 제내 경직, 또 제피질 경직,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고 무호흡 검사에서 자발 호흡이 유발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뇌사 판정을 하기 위한 그런 기준들이 가번항부터 바번항까지 일정 시간 동안 6시간에서 48시간 경과가 돼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변화가 있어서 뭔가 달라졌다라든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뇌파 검사, 이런 앞의 사항들 갖다 전부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뇌파 검사를 갖다가 했는데 그 경우에도 30분 이상 평탄한 뇌파가 지속이 됐을 경우, 이랬을 경우에야 비로소 우리가 뇌사 판정을 갖다 이제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뇌사 판정을 갖다 내리게 이제 되는 그런 이제 선행 조건 그리고 판정의 기준을 갖다 이제 다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 뇌사라는 것을 갖다가 뭐하고 혼동을 하게 되냐면은 바로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것하고 혼돈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잠깐 살펴본다면은 식물인간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외부 환경과 자극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에 따른 의미 있는 반응은 할 수 없지만 바로 뇌간,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뇌관과 연수가 손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잠을 자고 깨는 행위라든가 또 무의식적 반사 반응이라든가 또 자율신경 기능들, 이를테면 위장의 운동이라든가 호흡 또는 심장 운동, 이런 것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의 영양 공급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다시 깨어날 수가 있어요.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 우리가 식물인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는 뇌 기능의 경우에, 뇌사의 경우에는 바로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상태인 것이고요.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뇌사와 식물인간의 경우 분명하게 다르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사의 경우에는 대뇌도 죽어 있고 또 뇌관 자체도 전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대뇌와 또 뇌관이 전부 살아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자, 이렇게 뇌사와 식물인간의 상태가 우리가 조금 좀 다른 점들을 갖다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우리 그 배우 중에 김성민이라고 하는 배우도 마찬가지로 뇌사 상태에 빠져서 장기 기증을 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간 그런 것들이 우리 방송을 통해서 접한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영상 보실게요.
네. 영상을 보면서 뇌사 그리고 식물인간의 차이를 갖다가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뇌사 그리고 식물인간의 차이를 갖다가 살펴본다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표로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손상 부위가 뇌사 상태의 경우에는 뇌관을 포함한 뇌 전체에 이르고 있고요.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대뇌 중에서 아주 일부만 손상을 입은 상태예요. 그리고 정신 상태는 뇌사 상태의 경우가 심한 혼수 상태이고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의식만이 없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기능장애의 경우에는 이 뇌사 상태의 경우에는 심장 박동 외에 모든 기능이 정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기억이라든가 사고 이러한 부분에 이제 대뇌 그런 부분에서만 장애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정상적이에요. 또 운동 능력은 움직임이 전혀 없는 뇌사 상태에 반해서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목적이 없는 약간의 움직임이라든가 또 눈을 껌뻑인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할 수가 있어요. 호흡 상태는 뇌사는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공호흡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데 반해서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자발적 호흡이 가능한 상태예요. 또 이 경과를 갖다 보면은 뇌사는 결국은 필연적으로 심정지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수개월 또는 사례로 보면은 십수년 후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한 상태예요. 또 그 이외의 항목으로서는 뇌사의 경우에는 장기 기증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들은 기증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반해서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 기증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뇌사라는 것이 장기 기증하고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다 가지고 있다.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장기 기증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장기 기증 또는 장기이식이라는 건 뭐냐? 그 부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이식. 장기이식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손상이 생겨서 기능이 떨어지거나 소실이 된 장기를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신체의 장기를 다른 부위로 옮기거나 또는 타인에게서 받은 장기를 병든 장기, 손상된 장기 대신에 옮겨 넣는 일련의 과정을 장기 이식 또 그러한 이제 장기를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장기를 갖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행위를 갖다 이제 장기 기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제 장기 이식의 경우에는 여러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가이식. 자가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장기 중의 일부를 갖다가 자기에게 이제 이식하는 경우죠. 자신의 장기 이식의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자가조혈모 세포를 갖다 이식하는 경우. 여러분들 뭐 제대혈이라고 아시죠? 아이가 태어날 때 태반을 갖다 연결해 줬었던 탯줄 내에 남아있는 이제 그런 혈액이 제대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대혈을 갖다 지금은 이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혈모 세포가 부족한 백혈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걸렸을 때 자기의 조혈모 세포를 갖다 이제 이식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갖다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뭐 이거 이외에도 화상 환자들 같은 경우 이제 피부 이식을 자기의 예를 들어서 엉덩이 쪽에 피부를 떼어서 그래서 뭐 이제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이식을 한다라든가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자가 이식인 경우죠. 또 동종 이식의 경우에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죠. 뭐 조금 전에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신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간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각막이라든가 뭐 각막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장기 이식의 경우죠. 이
그 동정이식의 경우에도 타인의 장기를 갖다 이식하는데 첫 번째는 생체 이식이에요.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바로 신장이에요. 콩팥이죠. 콩팥 같은 경우는 2개 중에 하나를 떼어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식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 같은 이제 뇌사자, 예,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든가 또는 사망한 사람의 이제 장기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주 짧은 기간에 장기를 적출하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각막이라든가 또는 피부의 일부라든가 이런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동정이식이 아니라 이종이식의 경우, 종을 달리하는 동물로부터 장기를 옮기는 경우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이를테면 돼지를 갖다 통해서 그래서 이제 장기를 갖다가 성장시켜서 그래서 이식을 한다라든가 또는 인공장기, 인공적인 인공심장이라든가 요즘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또 인공 콩팥이라든가 이러한 인공장기를 이식하는 그런 4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 역사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1969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50여 년이 이제 지났죠. 그쵸? 최초의 신장 이식을 갖다가 카톨릭 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이제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1979년에 이제 우리가 의료보험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런 장기 이식에 대한 것도 부분 보험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89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 이식이 이제 의료보험제도에서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1984년도에는 새로운 면역 억제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료보험도 이제 되고 또 국내에 도입이 되는 그런 형태였고요. 서울대병원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의 간을 갖다가 이식하는 그런 이제 수술이 1988년에 있었고요. 한림대병원에서는 신장 이식이 1990년대에 있었습니다. 또 뇌사와 관련해서는 1983년, 89년, 93년에 또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기도 했고요. 또 장기 이식법들이 1999년 2월 8일에 제정이 됐고 2000년에 또 2월 9일 처음 시행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이제 수차례 개정이 되고요. 비교적 최근 2017년에는 개정이 되고 2018년에 또 개정된 그런 법들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또 바로 이러한 이제 장기 기증의 유형 그리고 기증이 가능한 장기는 그럼 어느 부분이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보시는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은 이제 생체, 살아있는 상태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검은색으로 나타난 거는 뇌사자의 장기를 갖다 전부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난 경우는 이제 사후에도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예요. 저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각막이라든가 인체 조직의 일부로 뼈라든가 피부 이런 것들은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아주 짧은 시간에 적출해서 그래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경우예요. 바로 뇌사자의 경우는 모든 장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식을 할 수가 있고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의 경우도 이게 이제 일부 잘라내도 다시 이제 간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간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도 이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골수라든가 췌도 또 신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또 그리고 이제 소장이나 췌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러한 이제 장기 기능은 순기능 그리고 이제 역기능이 있을 텐데 순기능의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을 갖다 연장을 하고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또 불치병이라든가 난치병을 갖다가 치료하는데 크게 공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의 경우에는 생명에 대한 가치관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심장을 이식받았어. 그럼 이게 나야? 아니면 저 사람이야?
이러한 이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사회적으로도 어떤 그 인정이 돼가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죠. 또 경제적 논리로서 이제 장기를 갖다가 매매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어떤 장기를 갖다가 불법적으로 거래한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동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문제인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장기 이식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여러 번 개정을 거쳐가지고 2018년 4월 25일부터 개정된 그런 법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 이식의 윤리적 표준 어디에다가 윤리적 기준을 담고 그리고 우리가 장기 이식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임스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5가지 기준을 세웠어요. 첫 번째가 장기 이식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치료 방법을 강구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 장기 이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이식이 1차적 목적은 환자의 복지 증진이라는 거예요. 좀 더 쾌적한 삶을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지 증진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연관자인 환자 그리고 가족 또는 장기 기증자를 갖다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비례 원칙으로서 환자의 치료 비용을 능가하는, 치료 비용보다도 더 그 환자의 이익이 장기 기증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준을 갖다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이제 바로 이제 장기 기증, 장기 기증은 또 어떠한 윤리적 원칙이 이제 따라야 되냐면은 보챔프 그리고 이제 찰드레스라고 하는 요 사람들은, 요 학자들은 이렇게 네 가지의 그런 원칙을 갖다 이제 윤리적인 원칙을 갖다 이제 세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기결정권의 원칙이에요. 자율성 그러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기준을 해서 그래서 존중하는 차원에서 장기 기증이 또 장기 이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행금지의 원칙, 불가해의 원칙이에요. 이를테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손상을 갖다가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장기 이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행의 원칙이에요. 장기 기증은 거래를 하고 불법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갖다가 그 바탕에 깐 그런 형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어떤 장기 기증을 갖다가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그 순서를 바꾸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정의의 기준에서 이를테면 뭐 약자 우선이라든가 또는 제일 먼저 대기 신청을 한 사람이라든가 이러한 그런 것들이 참고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윤리적인 원칙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기증자의 장기 적출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는 살아있는 자의 장기 적출은 장기 이식 등에 관한 그런 이제 법률의 시행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동의를 갖다 통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적출이 이제 가능한데, 기존 19세를 16세로 이제 조정을 해놨고요. 이건 이제 2019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세 이상이면 자기가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 그리고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16세 미만의 경우에 부모 없이 또 형제 자매에게 골수 이식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나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서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뇌사 및 사망한 자의 장기 적출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동의한 경우, 또 유가족의 명시적 거부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능하지 않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본인의 동의 또는 반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유가족이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16세 미만자는 부모가 동의한 경우, 또 편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중 한쪽이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장기 기증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기준을 갖다 이제 마련을 하고 있고요. 뇌사자의 장기 이식과 관련된 그런 이제 관련 체계도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 이식 대기자에 등록을 하고 또 장기 기증자는 장기를 내가 혹시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기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이런 이제 장기 이식 등록 기관에 이제 등록이 되고요. 장기 기증자가 뇌사에 빠졌을 때, 그랬을 때는 뇌사 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관에 통보가 되고 최종 그런 것들이 승인이 됐을 때 장기 이식이 이루어지는 이런 체계를 갖다 이제 갖추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장기 이식의 장기 기증을 통한 장기 이식의 절차 그런 것들은 이와 같이 장기 기증자가 장기를 갖다가 가족의 동의하에 이제 기증을 하게 되면은 이식 대상자 선정 요청을 하게 되고 이식 등록 기관을 갖다 거쳐서 장기 기증자에게 장기 이식 의료 기관으로부터 이렇게 기증이 되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들이 전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보다는 장기 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도별 장기 기증자 수는 이제 물론 증가하는 그런 이제 추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식 대기자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장기 기증자 수가 예를 들어서 2017년의 경우 515명밖에 안 됐는데 불구하고 장기 이식 대기자는 2만 명, 거의 3만 명에 육박하는 이러한 추세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 명당 뇌사에 의한 기증자 수를 갖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스페인 같은 경우가 39.7명, 40명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갖다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더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장기 이식을 하고자 하는 그런 대기자가 많은 데 비해서 기증자가 적기 때문에 장기 기증에 대한 그런 의식의 전환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될 때다. 뭐 이런 점을 갖다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꽤 경과가 돼서 1교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